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테슬라에 빗대서 두슬라라 그러나요? 굉장히 주가가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어제 아마 두산중공업이 한 27% 정도 올라서 32,000원 종가 찍으면서 시총도 한 13조 정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가가 좀 급락을 했죠. 제가 이 녹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10% 넘게 떨어져서 28,000원 정도 그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총도 한 11조 원 정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두산중공업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마 5월 한 20일, 21일께부터 이렇게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합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그 매매 패턴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죠. 최근 한 달간에 두산중공업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 한 달간 두산중공업의 공매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추이, 수량 기준으로 보면 이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주가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해외 원전 공동 진출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산그룹 차원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자산 매각, 채권단하고 약속한 한 3조 원의 자산 매각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산 매각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두산중공업이 그룹의 중간 지주사로서, 맏형으로서 짊어져야 될 그런 부담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터인데, 이런 미래의 부담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최근에 두산중공업 주가를 좀 밀어 올린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한 2년 전인가요? 2019년 2월쯤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분식회계서를 한번 제기를 해서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산중공업 주가도 한번 휘청했었고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그냥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때 저런 일이 있었지.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의 그 당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때 이 사건을 잘 몰랐던 분들은 저때 저런 일이 있었나?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년 2월 달이죠. 그때 자료를 보시면 박용진 의원이 갑자기 보도 자료를 쫙 뿌려서 여러 군데 언론에 기사가 제법 크게 실립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보도 자료 원문인데 한 10장 정도 됐었죠. 아니다, 한 30장 정도 됐었죠. 두산중공업의 부실이 우려된다. 그래서 금감원의 감리를 촉구한다. 감리라고 하는 것은 분식회계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터지기 직전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왜 두산중공업의 부실이 한 1조가 넘고 부실 징후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주장을 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의 미청구공사 비율이 굉장히 높다. 매출액 대비해서 미청구공사 금액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청구공사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고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 물론 나중에는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이 매출액 대비한 비율이 다른 건설업체들보다도 훨씬 높다. 다른 건설업체들은 6%, 8%, 14%.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해마다 30% 정도가 되는데 2019년 말에는 이게 51%를 넘어갈 걸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미청구공사라고 하는 게 뭐 건설회사나 아니면 조선회사 같은 이런 수주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금액인데, 제가 요걸 아주 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미청구공사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 어떤 건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2016년 초에 원전 공사를 하나 수주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공사를 할 거고요. 공사 수주 금액은 100억입니다. 그러면 2016년 말에 이제 공사를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결산을 하는데, 두산중공업은 그 공사를 30% 정도 진행했다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공사 진행률을 20%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면, 두산중공업은 우리는 공사 진행이 30%가 됐다고 생각을 해. 수주 금액이 100억이니까 100억의 30%인 30억만큼을 우리는 매출액으로 기록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억밖에 안 되죠. 발주처는 20%밖에 진행률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청구 가는 금액은 20억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 채권은 20억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억은 뭐냐? 나머지 10억은 공사를 했으되 발주처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청구를 할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자, 2017년 말에 이제 1년 동안 공사를 쭉 더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말에 한번 결산을 해 보겠습니다. 단기의 공사 진행률은 20%. 자, 20%만큼 더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발주처에서는 한 30% 정도 더 공사를 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자기들은 공사를 17년도에 20%만큼 더 진행한 걸로 측정을 했으니까 매출액은 그냥 20억만큼 반영을 하는데, 발주처에 청구 가능한 금액은 30억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처에서는 30%만큼 인정을 해주니까 발주처에는 30억만큼을 청구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30억만큼 생기는데, 이 매출 채권의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자, 단기의 매출 채권은 20억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단기 매출액으로 20억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20억만큼의 매출 채권이 생겼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10억은 뭐냐면 그 전에 미청구공사로 기록해 놓았던 이 미청구공사 10억이 이제는 청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놈을 매출 채권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미청구공사 금액이 매출 채권으로 전환된 금액 10억.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30억의 청구 가능 금액이 되고 30억의 매출 채권이 생긴 걸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박용진 의원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9년 말에는 두산중공업의 미청구공사 비율이 50%를 넘어갈 거다. 그래서 약 1조 원의 부실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실제로 결산을 했더니 매출은 이렇게 나오고 미청구공사는 이렇게 집계되어서 미청구공사 비율이 32.3%밖에 안 됩니다. 박용진 의원은 50%가 훨씬 넘는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32.3%, 두산중공업의 최근 5년간의 미청구 비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공사의 기성률 인정이라고 하는 거, 이 공사가 실제로 얼마나 진행이 되었다, 이 완성되었다, 공사가 얼마나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기성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4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 공사 기성이 인정이 안 됐던 부분이 4분기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인정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런 그 업의 특징이나 두산중공업의 그 사업적인 특징을 전혀 모르고 3분기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연말까지를 추정을 해가지고 50%가 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처럼
이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이 길면 그 미청구 그 비중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은 한 8년 하잖아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합니다. 일반 건설업에 비해서 좀 긴 편이죠.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길게 되면 미청구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다 완료하고 난 뒤에도 미청구 공사 금액은 잔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사실 다 완료했다는 것은 공사 진행률이 100%라는 거고, 공사 진행을 100% 했으니까 받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잔금들에 대해서 모두 다 청구를 넣어버려야 되죠. 매출 채권으로 만들어야 되죠, 미청구를. 그런데 공사를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도 미청구 공사 잔금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전 같은 경우는 공사를 다 완료를 했어도 실제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운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시운전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나야지 공사 잔금을 청구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률이 100%니까 전부 다 청구가 되어서 미청구 잔액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틀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박 의원께서는 이제 이런 업의 특성을 잘 모르고 단순히 재무제표에 나타난 숫자만을 가지고 분식회계 기업으로 이렇게 밀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도 자료를 보면서 사실 좀 황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지기 직전과 지금의 두산중공업이 매우 흡사하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숫자를 보시면 2012년, 13년, 14년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단기 순이익이 낮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현금 흐름은 어마어마한 이런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회계상의 단기 순이익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현금 흐름은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조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익 냈다고 이야기하고 조작할 수 없는 숫자를 보니까 엄청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제 단기 순이익을 나중에 당국에서 감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로 드러났던 것이죠. 두산중공업은 최근 3년 동안에 숫자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단기 순이익은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영업현금 흐름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18년에 순이익은 4천억 적자, 영업현금 흐름은 9,800억 플러스입니다. 작년 2020년에도 단기 순이익은 8천억 적자였지만 영업현금 흐름은 한 3천억 가까이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이 영업현금 흐름은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사실 그대로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플러스고, 조작하기 쉬운 단기 순이익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두산중공업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산중공업의 손익이나 현금 흐름표는 이게 진실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유동성 위기인 상황에 있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회사가 그래도 9천억, 4천억, 영업현금 흐름 창출 규모는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적어도 영업현금 흐름을 몇 천억씩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고, 회사가 충분히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회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 대우조선하고 두산중공업을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대우조선해양 그 분식회계 사태 전과 두산중공업의 상태가 비슷하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하게 오바를 하는 것이고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에비타 창출 능력, 그러니까 영업 활동에서 창출하는 그 현금 흐름은 상당히 나름 양호한 편인데 운전자본 부담이 큽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미청구 공사의 부담이 이제 과중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전자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청구 공사 그 금액을 줄여 나가야 되는 분명히 그런 과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미청구 공사가 좀 증가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공사대금 수금 방식의 좀 변화, 여기도 좀 영향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전에는 공사대금 수금 방식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기성률, 공사를 얼마나 진행시켰느냐 하는 기성률이 기초가 되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주요 시설을 완공한 후에 그 완공을 확인하고 정산을 하는 그 마일스톤 방식으로 변화를 시켰던 부분, 이 부분이 미천구 공사의 증가에 이제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런 원전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사를 쭉 진행해 가면서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기성률에 따라서 매출을 뭐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성률 인식에 있어서 시공사하고 발주처하고 인식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퍼센티지의 차이가 발생되니까 거기서 미청구가 생겼다가 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주고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전을 짓는데 이거 한 덩어리, 요 원자로하고 요 시설물 다 한 덩어리, 요거 다 완공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공사 대금의 절반을 줄게.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큰 공사 한 덩어리, 요거 다 하고 나면 나머지 절반을 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마일스톤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마일스톤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사 수주 금액은 100억인데 공사 절반, 그러니까 어떤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너가 다 완성해라. 그럼 50억 줄게. 나머지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다 완성한 걸 확인되면 나머지 50억을 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2016년 말에 결산을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공사 진행을 30%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주처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다 완성이 안 됐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일스톤에 미달했네. 그러면 발주처에서는 공사 진행률을 전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자기들은 매출액 30억 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지만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빵원입니다. 그러니까 미청구 공사만 30억 달랑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2017년 말에 결산을 할 때, 자, 두산중공업은 뭐 2017년 1년 동안에 추가로 20% 공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주처에서 우리가 마일스톤으로 지정했던 원자로 시설물들 다 완공했네. 마일스톤 인정. 1차 마일스톤 인정. 그러니까 50억 원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두산중공업은 2017년 말에 매출액은 20억으로 반영하는데 발주처에는 50억 원, 1차 마일스톤 달성했으니까 50억 원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0억 원의 매출 채권이 생기는 거죠. 이 50억 원의 매출 채권을 뜯어놓고 보면, 자, 매출액으로 20억 인정했기 때문에 단기의 매출 채권은 20억인데 앞에서 미청구했던 30억 원이 이번에 청구가 들어가면서 매출 채권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30억. 그래서 20억하고 30억하고 합쳐서 50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두산중공업은 주요 발주처가 뭐 국가이거나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 정부 주요 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청구가 있어도 이게 실제로 받지 못할 가능성, 떼일 가능성은 일반 건설업체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청구 공사가 증가하는 원인은, 이 협상에서 시공사가 좀 열위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협상에서 시공사가 너무 열위에 있어서 공사를 다 하고 나면 그때 공사 대금을 한꺼번에 주겠다. 이런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막 돈을 들여가지고 뭐 원재료를 투입하고 뭐 사람들을 써가지고 공사를 막 진행해 나가는데 그때까지는 다 미청구입니다. 다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금액이 다 미청구인데 다 완성 다 하고 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다 지었어. 그러면 청구해. 마지막 순간에 모두 다 청구를 해가지고 미청구 금액을 한꺼번에 떨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좀 협상력이 딸려가지고 불리한 조건으로 공사 대금을 막판에 이렇게 몰아서 받는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미청구 공사 금액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막판에 한꺼번에 이제 떨어내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 자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자,
뭐 오늘은 제가 두산중공업 최근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두산중공업 주가가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뭐 그것을 지금 예측해서 뭐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마침 두산중공업의 그 미천고공사 금액이 한 2년 전에 그 업계에서 뜨겁게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두산중공업은 분명한 거는 미천고공사 금액을 좀 줄여 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 그런 말씀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